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반국가 세력의 대응 의지를 보였다라는 평가였고요.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브의 독백이었다는 상반된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번지고 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향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수의 품격에서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권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이죠. 사드 사태로 발길이 끊겼던 중국 관광객 유커라고 부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참 정치 이슈 많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뉴스가 쏟아져가지고요. 네, 다 따라가기도 힘들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뉴스들도 한입뉴스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네. 네. 딴 거 다른 필요 방송 없이 듣지 말고 게시판의 반응도 배종찬의 시사본부만 듣자 뭐든 파악이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한입뉴스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봉우 연구원한테 좀 기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정답만.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듣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네. 한입뉴스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63님께서는 배 소장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네. 라디오 방송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네. 자, 바로 뉴스로 들어갑니다. 어제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가 야당과 비판 세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와서 또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논평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됩니다. 이 대변인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야 이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 폐륜 공작을 일삼고 있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반응이 갈린 거예요. 일단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을 비판한 것인데 거기에 반발하는 것은 뭔가 찔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인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유신 독재 시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반공 전체주의, 특히 반공주의라는 프레임이 이 군사 독재 시절의 이 비판 세력, 야당에 대한 탄압의 주요한 근거로 쓰여서 재갈 물리기와 심지어는 물리적인 탄압까지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 후에
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떤 감사나 또는 노조에 대한 압박을 들어갈 때 이 비슷한 용어들을 또 썼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반공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보다는 이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념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광복절 경축사인데 이 과거사,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이런 식의 반공 전체주의와 관련된 언급만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지금 민주당의 반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념식에서 이종찬 강복회장의 기념사도 있었는데 내용이 달랐다고요, 대통령과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기념식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다른 결의 연설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념사로 한 것인데 가장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뿌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다. 여기서 이제 건국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보수 세력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건국절 관점을 또 드러낸 것 아니냐. 네. 이제 비슷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1919년이냐 1948년이냐의 논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사실 헌법상에 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사실 벌어졌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 논란이 불거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연설을 한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반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가 끊긴 적은 없다. 정부가 일시 없은 적은 있어도 나라는 항상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잠깐 나라가 정부가 없었을 수는 있어도 항상 나라는 있었다. 그리고 1919년에 고종이 승하하시면서 더 이상 왕정은 없다. 민주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꿨고 이후에 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1919년 민주공화정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를 또 이종찬 회장이 했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의 건국절을 광복회장이 반박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종찬 강복회장의 또 집안이 이시영, 이회영 또 독립투사는 또 임시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가 또 가족인 배경도 있습니다. 광복회장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추도사에서 일본 내추도사입니다. 과거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예, 어제 이제 패전일이잖아요. 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 추도식을 매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행보를 해왔다.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도 이번에도 과거사 언급 없이 전쟁 되풀이 안 한다. 이런 평화 메시지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돌이켜서 보면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 이래 이웃나라가 겪은 피해와 함께 여기와 관련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라고 할까 이게 깨진 게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이런 관행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성의 메시지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나루히토 일왕이 어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깊은 반성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반성을 전제하는 반성에 서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치권에서 잇따라 이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이런 부분들 기시다 총리도 공납을 했습니다. 공물료를 납부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일본 국내 정치와 아니면은 일본 자위대의 국회, 국가를 넘어서는 그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로 나가는 확장 정책만 신경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발판으로 세계 평화 또 한미일 협력 이걸 계속해서 발판 삼아 가지고 확장 정책을 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관련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했던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그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 쪽에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뒤 이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뭐 각 지역의 이 지법에 법원에 이게 접수가 된 거예요.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탁관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지법 공탁관도 지난달 초에 재단이 이제 피해자 고 박혜옥 씨의 유족 2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 그러니까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단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의 신청 절차였어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거고 이번에 전주지법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주지법 민사 12단독 강동극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건에서 채무자 그러니까 재단이 배상해야 할 손해 이거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다. 그러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이 피해자죠. 이 고 박혜옥 씨의 자녀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거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판결이 나오냐. 민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 469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지원재단이 하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했고 네. 그럼 그 돈을 법원에다 맡겨놓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상속인들이 네. 반대를 한 거네요. 당사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라는 게 민법의 내용이에요. 외교부는 그래서 한국 의사를 밝혔네요. 네,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고 그래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항고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게 전주지법만 이게 지금 판단되는 게 아니라요. 광주지법, 뭐 수원지법 등에서도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지법의 이번 판단 다른 이 법원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만약에 불수리 결정이 맞다. 이의 신청이 받아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 좀 난처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외교부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항고나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시간 끄는 걸로 가는 그런 전략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안 우리 정부가 대신 변상해 준다고 하니까 피해자 또 피해자의 유가족 상속인들은 안 받겠다 이렇게 네. 하고 우리 정부는 받아라 이런 상황인데 네. 받지 않겠다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는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이 고인이 된 박혜옥 할머니와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까지 해서 총 4명의 피해자와 유족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 피해자 4명 명시적으로 거부를 표명한 피해자 4명을 뭐 응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강제징용 등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일본이 주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 역사에 대한 인정, 사과, 법적 책임 이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인데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돈을 거부를 하고 돈을 굳이 줘야겠다면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시민들이 모금을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14일에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가 총 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생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 3자 변제안을 거부했던 방금 말씀드린 4명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각 1억 원씩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를 14일에 한 거예요. 이 자리에는 양금덕 할머니 본인이 일단 나오셨고요. 그리고 양 할머니의 셋째 아들 박상훈 씨도 나왔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생존 피해자긴 한데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님인 이고은 씨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금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마음을 보여주니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갈 것 같다. 우리 모두 우리의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너무도 거룩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지지 않을 정신으로 강하게 살아가자고 얘기를 했고요. 이춘식 할아버지 역시 따님을 통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일본 분들도 여기 참석을 했어요. 일본인들요? 그렇습니다. 나고야 소송지원회라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인데 여기 이 나고야 소송지원회에 다카시마 마코토 대표도 참석을 해서 일본 시민으로서의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양심도 포함이 돼 있군요. 자, 언제쯤이면 잼버리 이야기를 안 해도 될까요? 오늘도 잼버리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책임론에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또 여기에 또 반발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자, 이게 전개되는 양상이 전북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이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물론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 중앙정부의 책임도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전북도가 그동안 6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 그러니까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쭉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결국 전북도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 아니 뭐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겠지만은 과연 전북도와 지금 중앙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은 어떻게 됐는지,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키를 잡고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또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야가 국회 행안위를 통해서 이 잼버리 관련돼서 들여다보겠다는 국회 차원의 조사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건 또 김관현 전북도지사 출석에 대해서 여야가 또 맞서면서 파행이 됐거든요. 여당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나와야지 당연히 국회에서 처음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왜 안 나오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오늘은 지금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해보고 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김관현 전북도지사 오라고 해서 얘기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맞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안위가 파행이 됐는데 결국 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쨌든 정치적인 좀 목적이 녹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당은 이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전북도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 지사기 때문에 전북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질책을 하는 모양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어떤 잘못된 실정 이런 것들을 파헤쳐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다 이런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또 회의가 파행되고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해서 잼버리 이 파행 사태의 책임, 또 왜 이렇게 파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좀 밝혀달라, 이게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습을 스카우트 연맹 대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양양 방향으로 먼저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 사이 차량 증가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에서 작업 여파로 많이 밀립니다. 상남 7터널 부근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고요. 상남 4터널부터 6km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나 용인에서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대관령에서는 양방향 다 작업 여파로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달래내곡에서 서초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달래내곡의 부근에서 사고 나서 1, 2차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반포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또 동탄 분기점에서 속도 떨어지고 천안 분기점에서는 3km 구간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남원주 부근에서 치악 3터널 사이로 작업 영향으로 정체가 되고요. 반대 춘천 방향으로도 남원주 나들목에서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속보로 전달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어제 별세를 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이 각계 인사들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치권, 종교계 조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광복절 경축 행사 참석 뒤에 부친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임종을 지켰고요. 이후 윤 대통령은 빈소가 차려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6시 20분부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한 병원과 지금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도 빈소를 지켰고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부친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의 부친상을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공지는 조화 조문은 사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어제 6시 이후부터 조문이 마감된 10시까지 추모 발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부 인사로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추경호 부총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이 지도부,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또 지도부가 조문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화를 보낸 데 이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 또 오후에는 정의당 지도부도 조문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야 정치권 또 학계 또 두루두루 여러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례적인 위로 또 그 위로에 대해 감사하다 이 정도 얘기가 오갔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문하고 계속 손님을 맞아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나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문이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조문 정국이 되다 보니까 여야도 좀 직접적인 그런 공방 또 특히 윤 대통령 향한 그런 메시지 이거 좀 자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었는데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가족장으로 3일장을 치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빈소가 마련되고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빈소에서 조문객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출국하는 시간 자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출국을 해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늘 윤 대통령도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의제에 대한 의지들을 또 보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수해와 잼버리 파행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특검, 국정조사, 감사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 또 대치 국면이 팽팽하네요. 네. 8월 국회도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1특검 4국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윗선 개입 의혹 이걸 밝혀야 된다. 결국 특검 추진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이 정황이 있는데 과실치사 혐의로 기재한 보고서를
왜 이게 경찰에까지 넘겨졌는데 가지고 왔느냐, 회수를 했느냐,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명령이 바뀐 것이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여기다가 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또 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 그리고 잼버리 파행, 거기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렇게 4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2시에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총에서 아마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나 어떻게 하면 이걸 관철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리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공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내일 방탄 시도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방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뭐 내일 검찰 출석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검찰 출석 앞둔 하루 전에 이렇게 공세로 돌아선 거 아니냐, 더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말 그대로 정치권 슈퍼 위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내일이 바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입니다. 백현동 관련 의혹인데 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이 페이스북에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글을 올린 것이고요. 여기 안에서 이 의혹에 대한 반박,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특히 배임 혐의가 얼마나 무리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이 출석을 해서 제출할 진술서까지 또 공개를 했어요. 이미 앞선 3번의 이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3번의 검찰 출석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은 했지만 이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출석은 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백현동 의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용도 변경입니다.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민간 업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8번이나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었고, 이 도시기본 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이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이제 소환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견학 도중에 무단으로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 킹 이병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지난 7월 18일 비행기를 안 타고 공동경비구역 견학에 참여해서 무단으로 월북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미국은 꾸준히 북측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이 답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이 조선중앙통신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트래비스 킹 이병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조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광객들 속에 끼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돌아보던 킹, 군사분계 선상에 있는 이 조미 군부 접촉실과 경무관 휴게실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게 단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은 품고 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라는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조사 결과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트래비스 킹 이병이 흑인 이병이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그런 북한의 조사 결과 발표인 것 같은데, 미군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망명 의사는 검증 불가능이라고 미 국방부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트래비스 킹의 안전한 기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8월 16일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 안건을 어떻게든 좀 올리고 싶은 북한의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망명을 언급한 거 봐서는 그러니까 추방을 할지 아니면은 협상용으로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나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로 쓸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트래비스 킹 이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 미국 내 또 미군 내의 인종차별 학대 이걸 얘기하면서 봐라 왜 북한 얘기하냐 미군에서 이런 인종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선전용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읽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또 선전 의도가 읽히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SPC 계열 샤니 재판공장 노동자 사건을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사망사고 당시에 동료가 정확하게 상황을 죄송합니다.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런 또 설명도 있었는데 기계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망사고가 벌어진 기계에 안전 센서 이른바 인터락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 센서는 유사시에 기계가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이 기계 반죽기계인데 거대한 리프트가 있는 반죽기계죠. 이 안전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SP 측이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도 이 안전 센서 설치 등의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SPC 측의 이 해명을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 파쇄기 등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로 분류해서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 리프트 기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서 안전 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긴 한데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고 문제는 SPC가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던 이 경과보고서 샤니 공장 안전사고 관련 경과보고서를 보면 안전 위협 요인 중에 하나로 리프트 상승 하강 중에 이격부 협착을 위험 요소로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계에서 리프트가 상승 하강하다가 사람이 낄 가능성을 위험 요소로 이미 SPC도 파악하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산업법상으로 이게 안전센서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설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해 있었던 교반기에 끼어서 사망했던 SPC 노동자 역시 그 교반기에 안전 뚜껑을 설치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또다시 다른 기계이긴 하지만 안전 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현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돈을 들일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1618님 번호도 좋네요. 배 소장님의 질문에 디저트송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잼버리 얘기를 안 하게 될 것 같냐고요?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우문의 현답을 주셨네요. 모바일 간식 쿠폰 드립니다.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침성 없이 까다롭거나 그 성격이 아주 별나다는 것을 나타낼 때 괴팍하다 또는 괴팍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두 번째 음절에 팍을 쓰는 괴팍하다가 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어그러질 괴자에 괴팍할 팍자를 쓰거든요. 하지만 괴팍으로 발음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모음이 단순한 형태인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보통 괴팍한 사람이라든지 그는 성격이 괴팍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괴팍하다와는 다르게 원래 한자음인 팍을 그대로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란 뜻의 형용사 강팍하다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는 성미가 강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인 실팍하다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는 키는 작아도 몸은 실팍해 또는 그는 실팍한 몸집인데도 쌀한가마를 제대로 못 옮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실팍지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한 데가 있다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아 무덥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32도, 부산, 제주 31도 등으로 대부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5도, 울진 27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5에서 40mm, 경상남북도는 5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되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당분간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 앞바다와 부산 앞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시청 등 수백 군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야당 의원들 주도로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객 수를 부풀려 영화 흥행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리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는 또 방송을 하는 분이니까 항상 좀 인상도 밝게 하시고 가족 친척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잘합니다. 네네. 네. 제가 뭐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자, 첫 번째 주제가 가족 간의 이 갈등입니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하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지난 2021년 대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시가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 60대 시어머니와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라면서 막말을 하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다가 그 뒤에는 시어머니에게 리모컨과 종이 상자를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가족끼리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재판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저는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 남편이 손목을 잡아서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사과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재판 결과는 일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모든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존속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이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데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고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여기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선을 지켰어야 하지 않았나라면서 시어머니 입장에 선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이 며느리도 남편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제는 껄끄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 사순이 이야기 우리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꼭 사살을 했어야 하나, 또 그 환경은 사순이를 키울 때 그 환경은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이 동물학대와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네요. 네, 얼마 전에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말라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내던 사람 나이로 치면 거의 100세 노령의 수사자가 꾸준한 민원으로 인해서 충북 청주 동물원으로 옮겨졌었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바람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었는데요. 실제로 살도 찌고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이가 지내던 부경동물원 사육장에 이번에는 바람이의 딸이
딸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안심할 뻔했다. 열악한 환경에 학대라는 문매를 맞고 바람이를 보냈으면 시설을 좀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 그대로 바람이 딸을 데려오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부경동물원이 문제가 됐던 건데 바람이의 암사자의 수사자인가요? 수사자의 딸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까요? 사실 이 부경동물원은 2013년부터 경남에 있는 유일한 사설 동물원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코로나로 몇 년째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고요. 사육 환경도 덩달아서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12일에는 영업 중단을 하게 됐고요. 동물들은 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열악한 시멘트 바닥에서 지내왔지만 동물원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운영이 중단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수입원도 없고 사정은 더 어려워져서 그래도 우리는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의 딸 소식을 공개했던 동물단체입니다.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은 동물원 측이 사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왔다라고 하면서 후원 계좌를 올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남아있는 지금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지금 생후 4년 된 바람이의 딸 암사자를 포함해서요. 호랑이, 흑표범, 양, 거북이 등을 해서 56마리가 남아있고요. 많은데요? 많죠. 예. 그리고 이 동물들은 매매를 통해서 다른 데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동물 복지라는 게요. 뭐 사자, 호랑이, 고래 같은 야생동물은 좁은 시설 안에 그냥 가두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협할 만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야생 코끼리의 수명이 약 56년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1960년에서 2005년 동물원에서 살았던 코끼리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16.9년으로 거의 3배 이상 더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관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 동물을 위한 건 진정 위하는 건 무엇인가를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이 부실 운영의 부경동물원 폐업은 어려운 겁니까? 일단 이게 민간 사업장이다 보니까 김해 씨는 민간 사업장이라 이전이나 폐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서식 환경 기준이나 벌칙 조항도 없어서 뭐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12월부터 동물 전시 허가 및 시설 보강 등의 강화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부경 동물원이 운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김해 씨는 해당 이 동물원에 대해서 법률 시행 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분양할 것을 독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든 참 동물을 우리 인간에 준해서 잘 보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잼버리 이야기네요. 2023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후 사찰에 머무르는 거죠. 템플 스테이를 하던 독일 대원 일부가 삭발을 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법주사에 머물던 아이들은 지난 12일에서 13일 템플스테이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약 40여 명의 독일 대원 중에서 8명이 자진해서 삭발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불교 네. 스님 체험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템플스테이 둘째 날인 13일 진행된 새벽 예불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법주사 부주지인 가군 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법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깊게 감명을 받았던 남자 대원 6명과 여자 대원 2명이 삭발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있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님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스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삭발을 요청했다라고 해요. 법조사 측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만류를 했는데 대원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독일 부모의 동의를 얻고 삭발식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요청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삭발로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정말 세계 잼버리 대회가 다양한 또 화제를 남기게 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일할 때 바쁜 척하는 나라 통계가 나왔다고. 잠깐만요. 일할 때 바쁜 척하는 나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고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미국과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에서 보시기에는 어느 나라가 1등일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말인 거죠? 네. 제가 뭐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 왠지 인도일까요? 컨닝을 하신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인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1위에서 8위 중에서는 몇이었을까요? 1위에서 8위 중에 네. 우리는 보여주기식 업무 그래도 좀 뒤쪽이 아닐까요? 한 6위나 7위 정도? 8위였습니다. 이제 같은 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최하위인 8위를 기록을 한 건데 보여주기식보다는 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리서치 회사 콜트릭스에서 근로자 약 18,000명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였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정의된 형식적인 업무는 겉보기에만 바쁜 것처럼 보이는 보여주기식 일을 말하고 있고 이 생산적인 업무는 실제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작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그러면 보여주기식 업무의 가장 높은 순위였다면 윗순위였다면 그다음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뒤를 이은 나라는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였는데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적인 업무 즉 보여주기식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이랑 한국이 같은 8위긴 했는데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해석을 하기를 업무 비중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산성이 28%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조사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일하시는 청취자분들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KBS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죠. 박지원 캐스터 보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하시죠. 소장님 포함해서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각별한 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님 아우 하는데 그죠? 네, 아우가 형인지 뭐 형이 제가 아우인지. 아우입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확연하게 제가 아우겠죠. 아니 이 말씀부터 먼저 여쭤보면 네. 많은 평가가 김영우 의원에 대해서는 네. 여의도 국회의 신사다, 정치권의 신사다. 이게 호평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워낙 여야로 나뉘고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싸우는 이 정치 전쟁터지 않습니까? 네, 전쟁터에서 비교적 제가 말을 많이 가려서 했죠. 그래서 이제 잘 안 뜨고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는 결국 상대방과의 이제 대화인데 네. 그게 너무 단절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제가 정치를 또 오래 했으니까 제 잘못도 있죠. 네. 근데 정치가 복원되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본 건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조회수 그다음에 구독자 상당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야생마처럼 신사는 다 내려놓고 네, 거칠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늘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임팩트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근데 제 스타일입니다. 그거 어쩌겠어요. 네. 자, 오늘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신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 강조한 총론 저는 1000% 공감합니다. 네. 다만 그 투철한 역사의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강론은 좀 아쉬움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나치게 여태까지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 그 독립운동, 해방, 대한민국 건국, 6.25 이런 거를 쭉 설명하면서 이 민족 분단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보면은 뭐 미제와 친일파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완전체가 아니다 말이죠.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분단 사고 중심적인 그런 걸 하면서 뭔가 대한민국이 좀 불안정하고 이런 걸 늘 생각을 했어요. 그 역사학계에서는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 사실은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어요. 그게 스탈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가 다 공개됐고 그게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마치 그 분단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쓰여져 왔는데 아마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굉장히 그 투철한 역사의식을 반영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의식이 투철하더라도 대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 언어의 포장.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 총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쯤은 이렇게 굉장히 세게 그 짚어줄 때가 됐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잘 담아내야 될 겁니다. 네. 이 본 뜻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통합보다는 색깔론을 내세웠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고 허위 선동 여론 조작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네요. 그게 민주당이 찔릴 필요가 없죠. 그거는 민주당의 자격지심이라고 보고 사실 제가 뭐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첩단 계속 지금 잡히고 있고 또 일부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띠면서 집회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현실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그 태도를 보이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라면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공산 전체주의에 조종당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죠. 표현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 우리 뭐 국정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또 우리 건강한 어떤 국민의 어떤 상식이 있는 한 그런 목소리가 활기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용호 의원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이 공산당의 맹종주의 또 허위 선동 여론 조작 이런 부분이 민주당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부 민주당도
범위가 넓잖아요. 정말 그 과거 주사파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칭했다라고 저는 보긴 어려워요. 네. 많은 이제 시민 단체나 또 민주당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거나 이런 그 현실 인식에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 풀어내야 되겠죠. 특히 이제 광복절 축사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절 축사였기 때문에라는 부분을 방금 전에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본과의 과거사 관련된 부분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이 사과와 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사 관련된 부분이 일본의 과거사입니다. 일본과의 관련된 과거사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흐름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기회도 많고 한데 역대 보면은 늘 언급은 해왔죠.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간에는 풀어야 될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랬던데 뭐 기존의 광복절에는 이런 메시지는 없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바로 앞둔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제 협력, 안보 협력 이거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다만 역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일본도 거기에 응하는 조치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것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또 실무 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회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는 해야죠. 의원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컵에 물을 반 정도 채웠고 제3자 변제안까지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정도면 기시다 총리나 일본에서도 사과와 반성한다.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히로히토 국왕도 사과와 반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묵묵부답인 이유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12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실무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자극은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무슨 뭐 대통령 축사를 통해서 매번 일본 사과를 종용하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한일 관계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뭐 그 한일 간에 맺었던 그 협약이라든지 성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본인이 존중한다 하는 말을 했죠. 그 이전에 총리들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역대 한일 관계가 너무 숨통이 꽉꽉 막힐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한일 간의 교류라든지 경제협력이라든지 뭐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활발해졌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잘된 일입니다. 다만 역사를 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면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상중입니다. 아버지의 지금 장례식 중인데 18일 이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물론 안보 경제 이야기 많이 됩니다만 이 기시다 총리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되는 뭐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에 이제 따로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을까요? 여태까지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그냥 올리진 않겠다 뭐 이런 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오염수 계속 이제 측정하는 문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 전문가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그 제안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오염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하는 그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소위 민주당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이걸 너무 정치화했어요. 그래서 뭐 6살, 7살짜리를 국회 그 회의실에 앉혀놓고 오염수 반대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또 무슨 우리 그 월성 원전 핵발전 이거 반대를 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오염수도 문제지만은 오히려 이거는 정치 오염수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이걸 정쟁화시켜서는 안 되고 계속 우리는 그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이 우리 그 수산시장에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거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고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정치인들이 무슨 보면은 이렇게 화학 전문가인 양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전 객관적으로 또 과학자들의 영역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김영호 의원께서 또 정치인이시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적으로라도 윤 대통령이 오염수에는 반대한다. 그러면 일본이 나중에 방류했을 때 피해가 있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 또 보상을 받을 때 그것이 전략적으로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자칫 그 정쟁화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IAEA 기구가 여러 가지 그 시찰단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전문가도 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수산시장 수산물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그 측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쟁화하고 위험하다 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 그 어민들, 우리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쟁화하는 건 안 된다 무조건 그런 생각은 하죠.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또 위기론이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김영우 전 의원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은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야당을 또 평가해야 된다. 야당 심판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그건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당으로서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이 몇 명 없잖아요. 네. 지금 뭐 121석 중에 19석입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우리가 밀리기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인재 발굴하고 또 본선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채우려면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야당보다는 훨씬 우리가 위기죠. 잘해야 되는 거죠. 위기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선거 그러면 중도층을 흡수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인재 발굴.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지도도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는 정책입니다. 여당은 야당보다는 그 정책 그 제시했을 때 공약이죠. 파워가 있죠. 여당이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 공약에 대한 집행 능력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야당보다는. 그래서 그런 그 공약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열려 있고 포용도 하면서도 개혁을 한다 말이죠. 그런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래 지지층은 지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가 돼가지고 투표장에 나갈까 말까 하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시점에서 잘하는 정당을 찍겠다 하는 중도층이 실제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매력적인 정당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인재, 정책, 그다음에 개혁. 자, 이 인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재는 김영호 의원도 포함이 될까요?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3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민주당의 의석을 그래도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어쨌거나 여태까지 당에 뭐라 그럴까요? 은혜를 많이 입었죠. 3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치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 있잖아요. 더 대화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정말 진흙탕 싸움보다는 좀 문제 해결 지향적인 그런 그 정당 간 관계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다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소총수 역할들만 하고 뭔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초선 때는 다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점잖게 쉬는 것 같아도 뒤에서 그거 다 했어요. 상임위도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을 때는 병목 현상일 때는 다선 의원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다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대한테 이 정치를 넘겨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핵심 인재는 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걸로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중도를 생각할 때는 통합이나 협치 이런 부분들을 여당에서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 내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요즘 별로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에 왜일까요?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대통령 직속? 뭐 직속이겠죠. 아니 2개가 다 있어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있고 저 잘린 거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잘린 거요. 그거 이제 우리 김한길 위원장께서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역할을 계속 해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모셔놓고 그 국민 통합을 위한 거, 뭐 제도 개선도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전면에 부각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라든지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막 흘러나오면 그거는 대통령이나 당에도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김한길 위원장님이 착실히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치 분과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하지만 이제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고 아마 얼마 전에 2기 통합위원이 발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1기는 끝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게 참 국민들한테는 현 정부가 좀 통합에 힘쓴다, 협치에 힘쓴다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광역단체장하고의 간담회도 하고 뭐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론에 많이 안 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안이 이 당하고 특히 이제 그 용산에 대통령께 제대로 잘 보고가 이제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걸 뭐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어떤 활동이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10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단 한 곳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년에 이제 한 번 보궐선거가 실시됐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일단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본인은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 출마 김태우 전 구청장 쪽으로 굳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당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누가 보더라도 그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그때 그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거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사면 복권된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또 강서 주민들이 그때 선택을 한번 했고 그때도 네. 사실 1심에서 유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는 저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면 복권한 거는 저는 맞다 봐요. 근데 이제 구청장에 그러면 또 이번에 출마할 것인가? 저는 좀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게 합리 불합리를 떠나서 당원 당규상에 우리가 보궐선거 그 규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장 그 큰 자리죠. 그 큰 자리를 그러면 이제 양보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는 큰 타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거는 민주당이 지키지 못한 민주당은 스스로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2021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예, 전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후보 다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그 당원 당규를 지키고 당원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한번 지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원칙과 실리를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여론에서는 좀 무리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을 한 것은 대통령의 요중은 출마해봐라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면 복권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김태우 그 본인으로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내년 또 총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것은 오히려 총선을 겨냥하는 게 어떤가 싶고 뭔가는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돼요. 개혁이 됐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든 이런 게 하나 둘 쌓여 가지고 내년 총선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아닙니까? 내년 총선 지면은 인기 있는 한동훈, 인기 있는 원희룡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총선에 저는 올인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그 국민의힘 총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동훈, 원희룡, 뭐 박민식 장관 저는 총 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마를 해야 된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총선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총선에 또 언론의 영향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김영호 전 의원은 대표적인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뭐 장악 또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이 인사청문회가 됩니다. 자 대통령의 이 방송위원장 임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동관 그 내정자를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언론사 또 선배시기도 하고 예전에 또 뭐 MB 캠프에도 있었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뭐 그런 강경파도 아니고 그냥 언론의 이런 그 미디어 환경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뭐 마치 이동관 내정자가 언론 장악의 뭐 수괴처럼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그분은 그렇게 뭐 언론 장악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무슨 뭐 조사를 받거나 뭐 유죄 심판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장악이 됩니까?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지금의 그냥 언론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그 프레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도 MBC 이사진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가 MB 정부 때에 뭐 관련된 문건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언론계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큰데 이건 좀 향후에 정치권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부담이 되더라도 하겠죠.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또 지난 정부에서는 또 완전 거꾸로였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정치권이나 우리 그 사회가 진영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이 그 누구를 이동관 수석 말고 제2, 제3의 다른 사람을 내정하려고 해도 반대할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고 공영방송이 민주당 방송이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방송은 누구에 의해서도 장악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무게중심추가 완전히 뭐 왼쪽으로 갔다가 정권 바뀌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바뀌면 또 바뀌었다가 이렇게 요동을 널뛰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동관 내정자가 임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또 시민단체는 또 많은 기관들은 잘 감시를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사라기보다 오늘 또 야생마처럼 인식이 되기도 하네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개입 논란이 터져 나왔는데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강신업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 대통령실의 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이 전당대회 뭐 개입하는 거는 부당한 일이죠. 부당한 일인데 강신업 변호사 뭐 직접이 아니고 그 지인이라고 그러죠. 지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출마, 그러니까 불출마 종용 내지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승규 수석이 또 이번에 많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실정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슨 법 위반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 정도 사안이. 근데 아무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했다고 하는 거는 좋지는 않겠죠. 좋은 모습은 아니다. 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게 뭐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이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어떻게 서서를 평가하십니까? 야생마였다, 신사였다. 저요. 그거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늘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우리 정치가 지금 싸움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으로서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책임이 크니까. 네. 그렇다고 현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또 조언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 또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균형을 잃으면 뭐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우길 때 또 많이 우겨요. 그거 없이 또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지금까지 야생마 같은 신사 김용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또 이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는 또 오늘도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또 더우니까요. 예. 자, 이번 주 들어서 이 뉴스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커가 돌아온다. 예.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유객을 이제 중국식으로 읽으면 유커 혹은 뭐 요우커 이렇게 읽던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유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 이제 본격적으로 밀려온다. 이제 이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뭐 명동이나 홍대 뭐 강남 이런 데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이미 들어와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분들은 개별 관광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하기를 앞으로는 한국으로도 자국민들,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도 할 수 있게
단체 관광 비자를 지금까지 발급을 안 해줬는데 그 발급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뭐 개별 관광, 단체 관광 그게 뭐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행 갈 때 해외 여행 갈 때 자유 여행 가는 분들이 있고요. 여행사 패키지 끊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행사 패키지 끊는 게 단체 관광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패키지 끊는 단체 관광이 된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비자가 나와야만 단체 관광을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5개월 정도 한국계에 대한 발급은 막아왔었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관광업계가 이제 대단한 기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 또 종목이 올라가고 또 뭐 면세점 또 호텔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가장 큰 이유 6년 동안 묶어놓았던 이 단체 관광 풀어진 이유가 뭘까요? 풀어진 중국 정부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제가 6년 5개월만 이제 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연이 좀 있죠. 2017년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일종의 이제 채찍을 드는 거 하나로 중국인 단체 관광을 막아버린 건데 그걸 거꾸로 왜 이제 와서 열어주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내부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과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또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다지 한중 관계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근데 일단은 가장 크게 분석되는 거는 아시안 게임 이게 9월 23일부터죠. 9월 23일부터 2주 동안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과 일본 이번에 같이 풀린 것도 일본인데요. 일본도 같이 묶여 있다 풀린 건데 한국과 일본과 뭔가를 묶어놓고 아시안 게임이 흥행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한 환경 조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 흥행을 좀 신경 쓰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 지금 중국 정부가 초대형 이벤트로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연기돼서 개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차례 뉴스 나오지만은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이 디플레에 빠졌다는 얘기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을 최대한 흥행시키려면 뭔가 좀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체 관광을 풀어주면서 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요인도 있는데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관광지인 건 분명합니다. 일단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쇼핑의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만 주면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에 풀어줘봐야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서로 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광 비자를 풀어줘야 자국에서도 호응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을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관광객들은 개별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 취재 나가서 아니 한중 관계가 안 좋은데 왜 한국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관광객이고 여행자다. 그냥 재밌는 거 많고 맛있는 거 많고 쇼핑하기 좀 오는 거다. 이렇게 뉴진스 보러 왔다. 뭐 아이돌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관계인 것 같기 때문에 뭐 한중 관계 측면에 영향을 받아서 안 오는 분들도 물론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다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희소식인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우리 이 관광이나 여행이나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그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코로나 오기 전 2019년 7월보다 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마지막 한 수가 빠진 게 뭐냐면 한국과 중국 노선의 이용자는 아직도 예전에 한참 못 미쳐요.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한중의 교류는 아직 그만큼 덜 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2016년입니다. 한 해에 8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 사드 때문에 꺾였다고 해도 한 500만 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있기 직전 2019년에도 600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체 들어온 외국인 중에 최소한 30%, 많게는 40%가 중국인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50만 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800만 명까지 들어오던 중국 관광객이 올해는 반년이 지났는데 50만 명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부진하긴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복할 여지가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지막 관문이 단체 관광을 풀어주는 문제였는데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8월이고요. 이제 9월, 10월 되면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화장품, 면세점, 여행업 주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폭발적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발간을 하는 이슈 노트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늘면 GDP 성장률은 0.08%포인트가 상승한다. 이것도 적지 않은 비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2016년에 800만 명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바로 올해 그렇게 회복될 수는 없을 거고 한 절반 정도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나라의 GDP가 0.2% 올라가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세금을 풀어도 GDP 0.1%포인트 끌어올리기가 진짜 어려운 건데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면 사실 엄청난 효과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 왜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상업적 효과가 크냐. 유커라는 말과 비슷하게 따이궁이란 말이 있어요. 따이궁. 따이궁.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의 싼 면세점에서 또 한국의 면세점은 짝퉁이 없다라고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진품인 싼 면세점을 그냥 쓸어 갑니다. 박스 구매라고 하는데 박스 구매를 해서 그걸 자국에 가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그걸 이제 보따리 상인들 따이궁이라고 하는데 따이궁이군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단체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개별 관광객들은 여행 가도 기념품 한두 개, 술 한두 병 사실 우리도 여행 가도 그렇게 사실 박스로 사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구매를 위한 관광객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한마디로 싹쓸이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GDP에 그만큼 숫자 자체가 바뀔 정도의 큰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2016년 중국인 관광객이 한 800만 명 됐을 때 그들이 기대할 텐데 온전히 좀 회복되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될까요? 일단 사실 뭐 누구도 모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 때 이런 요인도 있고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라고 다 여러 가지를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올해 얼마나 회복될 거냐고 물으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서로 한국으로 올려는 수요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만 주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바로 중국의 현지 여행사들이 지난주부터 모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현재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근데 확 얼마나 빨리 느느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일단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중국의 디플레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가 안 좋고 경기 둔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 넘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만해야 한국 여행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들어오겠느냐 이게 한 가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한중 관계가 아무래도 뭐 여전히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도 있었고 물론 뭐 정치에 영향을 안 받는 여행자들도 있겠지만 그 영향을 받는 여행자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좀 풀려야 우리도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일본 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혐한 감정이라든지 한중 관계 좀 풀려야 본격적인 회복이 될 거다라는 요인도 있어서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한중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800만 명까지 그런 정도 회복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권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했을 때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별로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정작 단체 관광객인 유크가 들어와도 이전처럼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겠느냐. 중국 관광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을 열면 단체 관광을 막을 때보다 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일단 수요 자체도 그때만큼 확 늘진 않을 거고 막상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전에서 3박스 하던 걸 이제는 1박스 반 박스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있어서 사실 이건 이제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긍정적인 기대도 있고 부정적인 관측도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16년만큼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한하는 관광객들의 구성을 보면 중국인들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많이 메웠어요. 동남아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인들이 예전에 한 반 정도만 들어와줘도 사실 그 전체적인
그 내국인 입국하는 수는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2016년 피크치를 찍지는 못하더라도 단체 관광으로 일부만 플러스가 돼도 지금 우리나라 침체되어 있는 관광 산업에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플러스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얼마만큼이나 또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만족스러워야 또 생각했던 것 이상의 또 구매를 할 것이고 우리 내수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우리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행기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중 비행기 편이 코로나 때 한번 확 꺾인 뒤로 아직 예전으로 전혀 돌아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사실 비행을 오려면 비행기 타고 해야 되는데 비행편이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행 티켓을 끊기 어려우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항공사들이 빨리 노선 변경을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6년 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아예 영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상품이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면세점, 여행사, 식당 이렇게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 할인해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걸 새로 다 개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중국 관광객들을 좀 마케팅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도 그렇죠. 많이 있었죠. 중국인 단체 관광 겨냥 맞춤형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게 다 씨가 말랐기 때문에 다시 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가장 단적으로는 중국인 통역사분들을 구해야 되는 구인난도 심각합니다. 지금. 네.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이 될 수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언제쯤 만날까요? 글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무슨 그 회의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중국 베이다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네. 전화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서로 또 화끈한 또 양국 간의 투자를 이야기하면 훨씬 더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그거는 했어요. 명백한 사실이죠. 네. 이렇게까지 크게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날씨가 덥습니다. 폭염도 끝까지 더위가 가시기 전까지는 잘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